자, 안녕하세요. 성사중재 사례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재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중재 판정의 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 판정은 서면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문에 적히는 사용되는 언어는 중재 언어를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심리나 이런 중재 절차 자체가 에서 사용된 언어로 중재 판정문이 작성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겠죠. 한국의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별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재 판정이 나올 때까지 중재에서 사용될 언어가 합의가 안 되면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재 판정문에 이게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서두에 한국어로는 중재 판정문, 영어로는 어워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 내용이 이제 중재 판정문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잠정 판정이나 그런 경우에 그 내용도 적고요. 그리고 이제 중재 사건의 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대한상사중재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명칭들, 중재기관 명칭들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서두,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첫 장 딱 넘기면 이제 당사자들, 신청인, 비신청인, 대리인 누구 이런 내용도 적고, 중재 판정부의 의장 중재인 누구,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서 중재 판정부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신청의 취지와 판정 주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인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판정의 주문이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컨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중재를 갈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 혹은 응답라는 차원에서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오더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을 할 때 신청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청하는 이유 1, 신청하는 이유 2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중재판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해서 그 사안마다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중재 판정부가 신청인이 요청하지 않은 구제수단을 명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중재 판정 취소의 사유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부는 중재 신청인이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사안까지도 판정을 내리거나 하진 않고요.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절제된 선과 신청인이 요청하는 사안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재 판정문의 끝에 꼭 담기는 내용이 중재 비용, 그러니까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서 사무국이 업무를 했잖아요. 중재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기속시킬지, 혹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어떠한 비율로 부담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문이 있고 주요한 어떤 답변, 결정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중재판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근거를 적어줘요. 그게 이제 판정 이유인데 그게 있어야 납득이 가겠죠.
중재 판정문을 받아보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내용과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을 때 중재 판정에서 패배한 쪽, 패소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유를 알고 납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중재 판정이라는 것이 법원에 들고 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사들이 판단하기에 이 판정이 옳았냐, 뭐 당위성이라든지 판정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판정을 내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재의 판정 이유를 충분히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적어야 된다. 그래서 중재 판정의 이유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의 어떤 안전성,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법례가 여러 입법례가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승인과 집행과 관련해서 뭐 외국 판정이든 국내 판정이든,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는 외국 판정이라고 하는데 국내 승인 판정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뭐 설득이 되죠. 자, 만약에 이유 기재를 불인정하는 어떤 입장이나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 판정의 불복을 고무시킨다, 뭐 부추긴다 이런 뜻인데, 그래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중재인으로 하여금 중재 판정 이유를 쓰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의장 중재인은 보통 법률 전문가를 씁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중재판정부 구성 멤버 중에 한 명을 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갈한 법률 용어와 리걸 마인드를 갖춘 글들로 중재판정문이 구성이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중재 판정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근데 글쎄요. 그건 뭐 시간이라는 부분은 좀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자, 그리고 비법률 전문가인 중재인에게 번거로운 부담을 안겨요. 물론 중재 판정부 3인이 전부 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당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오랜 기간 그 분야를 연구한 교수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뭐 전임 고위 공무원 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분야의 굉장히 실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법적인 분쟁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런 어떤 판정문 작성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꼭 그 중재판정부에 함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중재 판정의 이유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각국의 입법 예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자치 원칙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 뭐 판정 이유 기재에 대해서 뭐 요구하지 않는데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의 입법례에서 판정 이유를 되도록이면 쓰도록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시트럴 모델법에서도 근거나 이유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ICC 중재규칙에서도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중재법에서도 이유 적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유 기재를 불인정하는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반박 논리를 갖다 붙였죠. 그런 것처럼 되도록이면 이유를 쓴다. 이유를 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작성 일자는 이게 그 어떤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라든지 취소의 어떤 소를 제기하기 위한 어떤 기산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중재 판정 에 대한 어떤 작성 일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자 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재인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고 뭐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재인들이 최종 서명한 날짜를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재 판정에는 중재지를 기재한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중재지가 어떻게 보면 절차적 중재법이나 실체적 중재법의 선택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역협약의 가입국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재지를 기재한,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중재지가 대한민국 서울이었다라는 것을 기재하는 그런 것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중재 판정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인의 서명. 당사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견해를 내비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재인 전원이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재인이 서명 안 하겠다 하면 그 중재인은 다시 중재인을 안 시켜주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재판정부의 서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입법에 보더라도 여기 뭐 한국중재법이나 우시트랄 모델법에서 다 서면 작성하고 서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재인이 유고 상태이거나 서명할 수 없는 상태면 그 사유를 적고 대표 의장 중재인이 쓰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재판정부라고 한다면 3인의 중재인들의 모든 서명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중복되는 내용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편집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형식 보도록 할게요. 중재 판정의 정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추가 판정에 대한 내용인데, 중재법, 한국중재법 제34조에 보면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중재 판정의 정본, 그러니까 중재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뭔가 고칠 내용이 있거나 이 해석을 요구하거나 추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 판정문에 잘못된 오타가 있다든지 잘못 기재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오탈자 있다는 거. 그리고 중재 판정문을 받아봤는데 누가 맞다라고 판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재 절차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쟁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요 A라는 쟁점으로 싸웠고 B라는 쟁점으로 싸웠고 C라는 쟁점으로 싸웠는데 중재 판정부가 A와 B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놨는데 C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누가 맞는지 누가 틀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해달라라고 추가 판정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정문이 문제가 있는 거죠. 판정문에 AS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중재판정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지금 추가 판정이 있죠. 요 빠진 거, 누락된 거. 당신들이 판정 내려줘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를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론이 내려졌는데 오탈자가 있고 이러면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정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한다는 건 신청 없이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문 이렇게 줬는데 중재인 셋이 모여서 이야기해가지고 중재 판정문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자기들이 주고 보니까 오탈자가 있네.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신청 없이도 자기들이 직접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송부 및 보관. 중재의 경우에는 어떤 그 소송하고 다르게 소송은 이제 재판이 하면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소송 절차하고 심리하고 선고 일자를 정해가지고 선고를 하는데 그거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뭐 드라마, 법정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법원에 굳이 이거를 그 공판을 이렇게 가서 보지 않더라도 법정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뭐 피고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일어나라 해가지고 재판장이 뭐 이야기하죠. 본 사건 뭐뭐뭐뭐뭐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몇 년형에 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절차를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중재는. 그러니까 중재는 이 중재 판정문을 당사자들한테 보내주는 게 중재 판정입니다. 최종적인 그거예요. 선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 판정문 자체를 보내주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중재 판정문의 원본에 대한 법원의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 2016년 개정 전 법에 의하면 법원에 이 중재 판정문 원본을 보내서 보관토록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6년 개정 이후부터는 뭐 사본을 보내도 되고 그 사본으로 법원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원본 제출의 의무가 2016년 중재법 개정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고요. 자, 뭐 그래 형식적으로 그렇게 중재 판정문을 내리죠. 중재 판정을 내렸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진 중재 판정은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를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한국중재법에 제35조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이란 건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을 말하는데, 물론 뭐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도 더 이상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뒤에서 보게 될 승인과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것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승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 일본도 다 대륙법계 국가거든요.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다라고 이제 법에 이렇게 명시한 국가도 있지만 영국처럼 중재판정부는 이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도 모든 사람들한테 확정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뭐 별다른 내용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형식적 확정력, 그걸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여기 기속력. 이거는 기속력의 사전적 정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에 스스로 구속돼서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라고 사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하게 돼서 판결을 내리면 자기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딴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기속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면 아니야, 걷어들이겠어, 내지는 바꾸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오탈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중재 판정문의 정정 봤는데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한 말에 이제 자기가 구속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요새 어떤 사회적 이슈잖아요.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내가 구속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문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뱉은 판정을 뒤집거나 바꾸거나 못한다고요. 그게 이제 형식적 확정력, 기속력을 말하는 거고, 실질적 확정력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여러분들 법에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뭐 일사부재리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재판을 못 받도록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중재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이걸 들고 뭐 다른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한다?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중재라는 해결 방법, 자치적인 해결 방법, 중재가 사실 국가에 의하지 않고 사인과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자체적이고 자치적인 해결 방안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려진 결론이 최종적으로 굳어지고 확정이라는 말에는 이 실질적 확정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결론을 갖고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이걸 들고 뭐 법원에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법원이 인정해주냐? 아니에요. 법원도 자기들이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 내려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재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이거야. 아니, 당신이 중재 합의를 했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해가지고 중재 판정부가 구성돼서 중재 판정 내려졌으면 그게 끝이지. 왜 법원에 와서 그걸 다퉈?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론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중재 합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재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재 판정이 갖고 있는 이것이 뭐 어떤 뒤에서 얘기하게 될 공서양속의 위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없고 정상적으로 중재 합의가 있었고 그 중재 합의에 따라서 중재 판정부와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행력인데, 이 부분이 좀 약하죠. 중재 판정은. 법원의 어떤 재판, 소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재가 약한 고리가 사실은 이거예요. 중재 판정은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송은, 바로 집행문이 나옵니다.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사무관들이 이제 업무를 해요. 그래서 집행문이 나옵니다. 강제 집행을 해요. 이 사람한테서 돈 뜯어서 주거나 뭐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 바로 뭐 조치를 취하거나 뭐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공권력이나 그런 대집행 능력을 갖고 있지만 중재판정부는 그게 없죠. 뭐 민간인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 판정문을 들고 법원에 집행 판결 혹은 결정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오케이 해줘야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어떤 집행력이나 어떤 효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판결과 결정의 차이는 판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죠. 필수적 변론이 원칙이고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 아까 판사님이 피고인 어쩌고저쩌고 뭐 몇 년형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고하고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고 결정은 그래서 중재 판정은 판결이란 표현을 안 쓰고요. 중재 판정 결정 결정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집행 판결이 있어야만 집행 명령을 받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뭐 독일은 뭐 결정을 받아서 그러니까 법원에게 변론을 받아서 할 수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1심 법원에서 집행명령 받기로 하고 있고 중재 판정문 들고 가면 그리고 미국은 확인 명령 그러니까 어떤 각국의 어떤 입법이나 각국의 어떤 세부적인 절차는 조금 다를지라도 결국엔 법원의 오케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구속력. 당사자들 구속하죠.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딴 말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 중재 판정의 어떤 절차적 하자라든지 뭐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제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고 공정한 어떤 중재판정부의 판단 하에 그리고 심리 절차 하에 내려진 판정이라면 더 이상 이제 당사자들은 다른 이야기 못하고 거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중재 판정의 효력까지 살펴봤고요. 중재 판정의 취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